네. 살이 좀 빠지셨네. 예. 저희 아내가 더 많이 빠지고요. 저도 꽤 빠지고 그랬어요. 자, 오늘 다른 인터뷰에서는 없는 질문들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이라는 게 치열하잖아요. 네. 상대를 꺾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동안 가장 분했을 때 예. 언제입니까? 우선 당 전체로 볼 때는 적개심이나 증오의 언어가 너무 난무해요. 이래가지고 경선 이후에 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질문이나 또는 확인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는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다른 후보도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팀이 되겠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모독을 겪을 때 가장 분하다.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네, 당으로서 큰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슬프고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공적인 분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사적으로. 그럴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로 당하고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예. 당했을 때가 아니라 집에 갈 때. 예.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는 그걸 감춰야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또 감춰야 되고. 그 사이에. 예, 그 사이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런 반면 신나고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지는 않고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지지도가 좀 오르면 기분은 좋지요. 힘이 나고. 벅찬 순간은 아직 없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되돌아보면 네.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에서 후회되는 순간이나 말이나 행동 있었습니까? 이제 보통은 어떤 행동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라는 것이 후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 말을 왜 안 했을까. 예. 그때 레프트 잽이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쟀다. 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말하지 않아서 잘했다 싶을 때도 있죠. 했었어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데 그 순간 멈칫했거나 예.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그랬거나 아니면 참아버리는. 대선 경선 기간에 평소에는 직접 만나지 못했던 여론, 사람,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든 비판하는 것이든 세간의 인식과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선 중에 본인이 이 대목은 가장 오해받고 있다. 누구나 오해는 받아요. 네. 예. 근데 이 대목이 가장 내가 오해받고 있구나. 후보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게 실제 가장 크게 벌어진 어떤 오해다. 일 않고 대충대충 지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웠지요. 그런 공격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로 저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일 중독으로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놀고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황당하지요. 이거 안 하고 뭐 했냐, 저거 안 하고 뭐 했냐 하는 네, 뭐 감정 그런 공격. 식으로요. 네. 잘된 것은 아무것도 얘기를 않고. 예. 자랑에 뭐가 있냐, 당신이.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얘기가 귀에 솔깃하죠. 해준 게 뭔데. 한 것을 쭉 나열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대선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드라마틱한 과정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더 나은 정치인이 되셨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본질일 수 있다. 비슷한 비유인지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님 태어나신 해가 호적상으로는 1925년인데 실제로는 1923년이거든요. 네. 제가 전남지사를 할 때 탄신 100주년 준비를 하려면 언제에 맞춰야 되는가. 네. 박지원 의원, 네. 지금 국정원장 네.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식 자료에 있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공인의 본질일 수도 있다. 그런 색다른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통찰이 있다 나름,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1925년생으로 알았으면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진짜
태어나신 해라고 해야 된다. 자연인으로서는 23년이겠지만 예. 공인으로서는 네. 사람들의 인식이 본질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본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또 다른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은 거죠. 예. 통찰이 있는 말입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그 점입니까? 예.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절감했다.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나의 대표 공약이다. 이제까지는 신복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다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태어나서부터 만 5살까지 양육지원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다 하는 것이 좀 저로서는 파격적인 것인데요.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 기초연금 50만 원씩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기후변화는 어떤 정책으로? 예, 기후변화는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을 더 땡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를 20%까지 높인다. 저출산은 어떻게 해랍니까? 지금은 출생 시에 지원하는 그것이 중점인데 실제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양육이 더 힘들거든요.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신복지네요, 말하자면. 네네네. 양육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돌봄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본인만의 철학. 저만의 시각은 아닐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휴전선과 서해상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예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걸 제도화하려면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우리 정부 안에 있거든요. 그 포괄적 합의를 북한, 미국 사이에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언급은 했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한데 달 착륙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그런 예산도 써야 됩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에 관한 고도 제한이나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없앴으니까 예. 우주 항공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그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어느 단계가 되면 달 착륙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지금은 그것을 목표로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습니까? 저는 믿질 않아요. UFO는 믿으세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다. 네, 1980년에 처음 국회를 출입했는데 82년이었던가요? 경제과학위원회에 조순영 의원이 계셨어요. 예. 그 조순영 의원이 기상청장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UFO의 존재를 믿는가. 와, 희한했죠. 그걸 제가 기사로 썼어요. 하도 희한해서. 그래서 기상청장이 개인적으로는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점은 믿으십니까? 점?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믿어보고 싶은 것이야 이해를 하죠. 좋아하는 K-팝 그룹 있어요? BTS 빼고. 예, 제가 K-팝은 잘 듣질 않으니까 좋아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요. 제가 총리 때 모로코를 갔었는데 모로코 총리님한테 따님만 2분이 계세요. 그런데 윗딸이 SG 워너비의 팬이고 둘째 딸이 BTS의 팬이었어요. 그 CD를 전원 멤버들 친필 서명을 받은 CD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총리께서 그 다음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그 CD를 딸들한테 주었더니 그 딸들이 이러더래요. 아빠 한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런 점에서 좋아해요. BTS의 Love Myself는 들어봤는데 BTS는 또 빼고 말하라 그러니까 뭐. BTS는 이제 시사 뉴스예요,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본 책,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올해 들어서 본 영화, 책, 드라마, 미드.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뭡니까, 그러면? 1987이었을까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동아일보 기자가 제 후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이 저였어요. 할 줄 아는 악기는 있으십니까? 중학교 때 하모니카를 좀 불었었어요. 뭐 잘하는 건 없고요. 그런 걸 할 만한 여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기타도 조금 하려다 말고 바둑도 조금 배우다 말고 취미도 별로 없으시고.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자, 고발 사주권의 본질이 뭡니까? 검찰이 고발하게 해서 없었던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죠. 선거 개입 시도, 그 다음에 없는 사건을 누군가 고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건을 만들려고 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검찰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상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여야가 그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되는 사안입니까? 물론 국정조사 하면은 그 여야의 정략이 개입돼서 진실규명에 꼭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나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풀 수가 있는 것이 국정조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는 게 좋은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최근에 불거진 대장동 건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과 분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뭐가 본질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박주민 의원이 국정조사나 특검은 정치적 소모가 될 테니까 반대다 라고 했죠. 수사는 찬성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100% 수사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수사로 해결해야 된다 일단. 네, 그 5개월간 뭉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좀 찜찜합니다. 윤석열의 강점은 뭐고 본인의 약점은 뭡니까? 굉장히 투박한 사람 같아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다? 예, 저한테 없는 거예요. 투박함. 좀 거칠지만 네. 막 머리 밀고 나가는 거? 그러나 국정이란 건 투박함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싶어요. 특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마저도 투박하게 대하는 거? 대비하면 저는 좀 정교한 걸 좋아하죠. 특히 약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런 데 대한 감수성이 있는데 윤석열 씨는 평생 검사만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런 데 대한 감수성이 별로 안 보여요. 소수자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 예, 손발 노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거나 네, 이런 것은 깜짝깜짝 놀래지요. 노동 시간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또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좀 그걸 좋게 말하면 투박하다. 나쁘게 말하면요. 무감각하다. 둔감하다. 좀 더 나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넓은 의미의 법조인들이 그들만의 성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면 본인의 강점은 정교함이죠. 정교하다.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편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투박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나도 저렇게 가끔 투박해야 할 텐데 이렇게 참 부럽다 싶을 때가 있긴 있죠. 예. 무식해서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요? 우선 발랄하죠. 상상력이. 표현도 자유롭고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알기 쉽게 말하는. 네. 그것이 이제 뒤집어 보면 단점인데 좀 거칠지 않으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둘 다 표현의 문제인데 좀 더 예.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역시 검사지요. 검사스럽다. 예. 상대로서 윤석열, 홍준표 누가 더 어렵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서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 씨보다는 홍준표 씨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의 후보라면 윤석열 씨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상대하기는. 예. 그러나 저쪽의 움직임은 홍준표 씨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보수의 여론 추이가 지지도 추이가 네. 홍준표 씨 쪽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상승 추세는 분명하죠. 네네. 근데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뒤집은 건 아닌데
예. 결국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여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럴 거예요. 네. 좀 전에 말한 약점 말고 나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내가 여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못했던 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예. 최종 후보 되면 예. 네. 예. 예. 본인의 롤모델 대통령이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요. 어. 그리고 거의 완벽할 정도의 준비를 하세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예컨대 행정수도를 옮길 거냐 말 거냐. 박정희 정부 때 대전 행정수도 이전론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던가를 자료로 보니까 서울을 사수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세계 주요 나라들의 수도를 왜 글로 정했는가? 혹시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는가? 이것을 죄다 정리해가지고요. 예컨대 영국은 왜 런던으로 정했는가? 프랑스는 왜 파리로 정했는가?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흐르는 철학이 뭐였던가 보고 결론을 내시는 그런 것을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님 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본적인 공부를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대전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물러나면 우리가 안보상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등등의 이론을 쭉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옳으냐 그러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달라질 수 있죠. 그 시점에 본인이 몇 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실제 공부를 그 정도까지 하셨어요. 예, 엄청난 분량의 이론 전개가 있어요. 프랑스는 이랬고 했고 영국은 이랬고 독일은 이랬다 하는 독일은 왜 베를린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논리가 쫙 있어요. 매 사안이 그랬습니까? 예. 당신이 그 가택연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특파원들을 한번 동교동 자택으로 초대를 하셨대요. 그때 우리 교민 중에 여성 작가가 한 분 계셨어요. 이양지 씨인데 그분이 무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의 문학상이 양대 산맥 아쿠다가와상과 나우키상이 있는데 그 소식을 어느 특파원이 화제를 꺼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양대 문학상의 시대별 경향, 그다음에 주요 수상작의 흐름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본 특파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를. 이 문학적 소양도 대단했던 분이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좋죠. 예. 일본 문학 개방하고 인터넷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그 인문학적 소양과 깊이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류가 그때 태어난 것도 IT를 그때 만드신 것도. 되돌아보면 지금 먹거리는 그때 탄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80년대에 엘빈 토플러하고 대담을 하셨을 정도예요. 제3의 물결을 다 읽으시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보화를 꿈꾸시고 그랬거든요. 87년 대선 때 제가 요즘 말로 마크맨이었는데요. 네. 그때 귀에 딱지가 입힐 정도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200만 대 수출한 것만큼 수익을 올렸다.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10년 뒤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래서 한류를 만들었죠. 그럼 후보님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뭡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고요. 단지 많이 아는 것은 아닌데 많이 알려고 조금 노력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사안이 등장하면 그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구나. 예. 롤모델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비슷한 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밸런스. 미치지 못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준비성에서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제왕적 총재라는 비난도 받으셨는데 제왕적 총재면 의원들한테 그냥 지시하시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싶다 그러면 특히 가까운 의원들부터 매번 설명을 하세요. 아니라 그러면 또 설명하고. 지시가 아니라 이해를 시킨다? 계속 설명을 하죠. 그런 건 못 따라갑니다. 한화갑 대표도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준비. 그게 이제 때리는 대신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김정일 대통령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어서 결국은 설득이 된다. 예. 그리고 당신 호주머니에 수첩이 3개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정 수첩. 그걸 전부 당신이 손으로 쓰세요. 또 하나는 사람 전화번호. 예컨대 협력을 얻어야 할 정치부는 청색으로 쓴다든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분은 무슨 녹색으로 쓴다든가. 그걸 전부 다 하시고요. 적색 분자, 녹색 분자. 그 다음에 국정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를 당신이 손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풀로 붙이시거나 1년에 한 번씩 통계가 바뀌면 그걸 업데이팅을 당신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미 필요 없어진 옛날 수첩을 비서한테 주세요. 몇 년도 거 다시 찾아보면 딱 그 자료 나오고. 예. 진짜 공공한 분이었네. 대단하십니다. 87년 대선 때든가요? 그 일정 수첩을 빼앗자. 그거라도 좀, 근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당신 손에서 일정표라도 뺐자. 후보에게 시간과 공간을 좀 주기 위해서. 예. 쉬시고. 그런 것은 좀 기획단한테 맡기시라고.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평가하시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과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된다.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G8의 대접을 받고 있다. G7에 초청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GDP 규모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종합국력에서는 세계 8위로 평가하는 미국 언론이 있어요. 미국의 US 뉴스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수출 7위, 방위력 6위, 제조업 경쟁력 3위, 요즘에 혁신 역량 5위가 됐죠. 네. 예, 그런 것들은 평가할 만하죠. 네.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물론 국민이 선택할 일인데 제가 생각기에 이 시기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뭘까? 거기에 제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났죠.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이니까. 네. 굉장히 성숙되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국격이 올라갔는데 국제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높아진 국격에 어울릴 만한 리더는 내가 최고다. 제가 총리로 28개 나라를 방문하고 회담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도 터득한 것도 있고. 내가 더 노련하다는 거네요. 제가 잘할 거예요, 그런 거. 잘할 거예요. 네. 선진국에 어울릴 정도의 세련된. 예. 세련도 있고 국제적인 식견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선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대통령의 역점적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해 또는 존경 이런 걸 표시해 드릴 필요가 있죠. 그냥 벼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축적된 뭐가 필요하죠. 그리고 약간의 국제적인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유머 감각. 예. 후보님이 국제적으로 통할 만한 유머를 하신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소개할까요?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2018년에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아베, 시진핑, 푸틴, 몽골 대통령, 저 이렇게 참석했죠.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러시아 월드컵 성공을 축하드린다. 러시아 4강 진출 축하드린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서 세계 축구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국이 독일을 깼다는 것, 이것이다. 그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한국이 독일을 깼다는 그 기적은 한국이 러시아를 만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크게 웃긴 건 아닌데.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하겠네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반응이 좋았나 보죠? 아, 예, 많이 좋아하죠. 주로 남성들이 많이 오는데요. 축구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축겨주면 좋아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원팀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선은 같이 뛰었던 후보들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후보가 안 된다면 본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후보가 하실 일은 후보가 하셔야 되겠지만 저를 도왔던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이렇게 경선을 치러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다시 원팀으로 네. 화합하느냐. 사실 모든 대선 경선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면 대선 캠프를 꾸릴 때 제안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제안이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후보가 안 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건 그건 주제 넘은 거예요. 그거는 보통 네. 후보가 된 쪽에서 후보가 안 된 쪽에 손을 내밀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자느니 그건 하실 거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한 일이죠. 누가 되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3주 지나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될 테니까 그때는 이제 긴 시간 하기로 하고 경선에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선까지는 아직도 긴 기간이 남아있죠. 6개월 조금 덜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긴 기간이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기간이죠.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후보래야 본선 경쟁력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후보가 되신다면 당연히 모실 것이고 후보가 설사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모실 거예요. 그때 연락했는데 막 연락 끊고 막 절대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시기 없기에요. 예. 약속하신 걸로 하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미애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나신 것 같아요. 그냥 즐기기로 작정을 했죠. 즐기기로 작정. 네,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 공통 질문입니다. 경선 과정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네. 감정의 기복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경선 과정의 순간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분했을 때. 가장 분했을 때는 윤석열의 논리로 이낙연 후보가 저를 저격할 때. 기틀에 불과한 손준성 검사를 왜 안 쫓아냈느냐. 장관이 임명권자 아니냐. 자꾸 그러면서 그건 손준성 기틀 하나 뽑았다고 윤석열 그 만행이 다 드러납니까? 아직도 분하신 거 같네 보니까. 아직도 분해요.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난 후에 조국 탓되고 추미애 탓되길래 전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을 위로하라고 법무부에 보냈다. 근데 그런 일로 이낙연 대표가 보내서 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추미애가 몰라주니까 인간적으로 배신스럽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슬프더라고요. 인간적인 연민도 느껴지고. 신나고 즐겁고 벅차고 이랬던 순간은요. 최근에 엄청 바쁘게 일정을 짜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아, 자원봉사자들이. 네, 그 바쁜 일정을 막 소화를 다 했어요. 포항 갔다가 경주 갔다가 안동 갔다가 대구 갔다가. 그런데 포항 경주 이쪽에는 다른 후보 왔을 때보다 더 뜨겁고 더 많이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그리고 거기에 피켓을 다 들고 나오셨는데 개혁 대통령 이런 피켓이에요. 신나고 제가 나와서 고맙고 자기들도. 추미애의 지지자들. 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피켓 들고 막 추미애 대통령 막 외치고. 네네네. 네. 자기들 잔치인 거예요. 네. 저를 초청해놓고. 그래서 후보보다 자기들이 더 좋았다. 자기들이 막 열창을 하고 막 외치고 그래서 제가 덩달아 흥겹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제가 두 자릿수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참 신나고 즐겁고 막 나오니까 저를 안 찍었던 분들도 다 하이파이브를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이재명 표야, 다. 근데 이재명은 나는 안 찍었는데. 네, 이재명은 그냥 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한 분 한 분 다 속없이 하이파이브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지사를 찍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지사는 떠나버렸고 네. 추미애 후보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추미애하고 하이파이하고 네, 네. 내 표가 돼야지. 네. 하이파이브만 하면 뭐합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들 하잖아요, 좀. 경선 들어가서 제일 신나신 분은 추미애 후보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할 말 하니까 속이 다 우려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을 들으니까 깃발 올리고 난리가 난 거죠. 혹시 후회되는 말, 행동,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꽁 잡는 매라고 했는데 두고 봐라. 꽁은 틀림없이 머리 받고 멀리 날지도 못하고 끝난다 그랬더니 적중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가 옳았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잖아요. 예언가처럼 따박따박 마치고 있다. 신나구나, 지금. 그러니 뭘 후회하겠어요, 제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경선 기간에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했던 세간의 인식하고 밀접하게 접하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직접 지지자 혹은 직접 비판자를 만나잖아요. 그들이 던진 시선 중에 이 지점에서 크게 내가 오해받고 있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기회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실물이 더 예쁘다. 두 번째는 또 제가 검찰개혁을 이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추장군이라고 별명을 그분들이 붙였는데 그 이면에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설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 고집이라는 건 사실은 원칙에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기까지는 많이 경청하고 저 스스로 연구하고 또 반대 논리가 뭔지 또 저의 세운 논리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저 나름 점검을 다 하고서 한번 세웠으면 그 원칙 가지고 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거든요. 제 이해관계라면 제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공적 문제니까 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타협과 야바위를 시도했던 쪽에서는 고집이 세다라고 막 덮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 윤석열 이 검난 사태를 보면서 그게 고집이 아니고 원칙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 자랑. 그러니까 오해를 물어봤는데 또 자랑으로 연결하시네. 네. 그러면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네. 정치인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치인은 시대 과제에 천착을 하면서 그 도전에 응전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의 양극화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대중언어로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저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죠. 대중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지대개혁이라고 처음에 제가 2017년에 주창을 했더니 어떤 분은 그 케이크에다가 지대개혁을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대개혁이 뭔지 아직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쉬운 언어로 설명을 자꾸 하는데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박에 설명이 되는 사건인 거죠. 결국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을 해서 불로소득을 키우는 그런 도박사회에 이 부동산이 재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으로 대중언어를 사용하는 스킬이 점점 좋아지고 네. 대중과 점점 다가가고 그렇게 네, 성장하고 있다고 네. 스스로도 느끼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에코가 추미애가 옳았다예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대표 공약은 지대개혁.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양극화를 막는 근본 해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본인만의 정책은? 에코 정의를 세우겠다. 에코정의. 기후 정의를 세우겠다. 네. 기후 약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선 기후 정의를 헌법 개정 시에 기본권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헌법 1조 3항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이 기후 약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을 세워야 하는 기본 의무 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헌법에.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본인만의 정책은요? 근데 저출산이라 그러지 않고요. 요새는 저출생이라고. 출산은 여자만의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reproduction 그럼 마치 여자의 문제가 되고 reverse 그러면 모두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고 분단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복지비를 더 두텁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기후 정의를 세워서 미래가 밝게 만들어줘야지만 네, 그 우리의 미래가 유지가 된다, 밝다 하는 전망을 정치가 제공해 줄 때 가능한 거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뭡니까? 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식견과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2017년에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70년 된 군행전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냉전은 기술 패권주의, 기술 표준을 미중 간에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이 분단 구조라는 약점이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편이 되지 마 이렇게 요구하겠죠. 중국은 또 반대로 사드 문제처럼 미국 편이 되지 마 이럴 거죠. 그래서 분단 구조는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체하기 위한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한 거고요. 신세대 평화론 말씀드린 직후에 이 평화올림픽 열렸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제가 그걸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후보가 네. 되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예. 네, 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 달 착륙 네. 이런 거 예산 써야 되냐.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가 그 해제된 것 이런 거 보면은 극보수 쪽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군축이 아니고 군비 확장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주개발 산업 쪽으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세대 평화론과 연동이 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만 포기한다면 그 핵 미사일 기술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그런 기술 협력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우주를 놓고도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남북 공동연구도 신세대 평화론 속에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자고 하는 네. 피파 내 주장이 있어요.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자는 거는 저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남북한 경기. 남북 간에 네네. 남북 간의 경기를 2년에 한 번 하자. 네네.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냐. 정치하고 질문의 상관없는 장르가 거예요. 바뀌었어요. 있다고 믿어요. 왜 귀신이 있다고 믿느냐 하면 만약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나라를 잃고도 그 타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귀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그죠? 조국에 와서도 남북이 이념으로 쪼개지면서 온전하게 당신들이 그렸던 그런 조국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역사를 그렇게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죠. 이제는 그만한 저력이 있으니까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 독립운동에 바쳤던 선열들의 취지에 맞게끔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삐뚤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원혼이 이렇게 떠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역사의식을 가진 여러분에게 공포를 드릴 겁니다. 공포를 드릴 겁니다. 좀 똑바로 합시다. UFO는 있어요, UFO? UFO도 있을 것 같아요. 점도 보거나 믿으십니까? 예지력이 강한 분들의 능력은 믿어요.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네, 믿는다. 네, 네. 점을 보지는 않지만. 네. 좋아하는 K-팝 그룹 있으세요? 걸스데이 그 노래 하나에 꽂힌 거죠. 어떤 노래요? 여자 대통령. 다른 K-팝 그룹은 모르고
하필 여자 대통령을 불렀기 때문에. 네. 네. 최근 1년 사이에 네.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넷플릭스나 뭐 미드나 보시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빠른 배속으로 뭘 빠른 봤느냐 배속으로. 하면 사랑의 불시착을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현빈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딱 봤어요. 현빈을 네. 좋아해서. 근데 그게 생각하니까 여운이 막 남아. 빠른 배속으로 봤지만. 일단 현빈을 좋아해서 쫙 빨리 봤는데 네. 다 보고 났더니 아쉽다 다시. 네.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어요? 역시나 그 스위스의 그 다리 위에서 원래 부모가 정해준 정혼자를 옆에 두고서 서로 저게 내 스타일인데 피착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최근에 본 것이고. 네네. 가끔씩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짬날 때 이렇게 챙겨 보십니까? 아니 제가 머리를 좀 식히려고요. 저라고 고집세다는 얘기 들으면 끊임없이 해명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좀 틈틈이. 네네. 바쁘니까 막 빠르게 돌려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겠고. 자, 고발 사주권의 본질이 뭐예요? 검난이에요, 검난. 정치 군인과 군 출신의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쥐락펴락 해보고 권력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검란이죠, 정확하게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손준성 개인 깃털 뽑기 이걸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는 디지털 증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11월쯤 돼가지고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니까 정치 수사라고 오해받으니까 연기를 하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공수처가 네. 제 시간 내에 제대로 빨리 수사하라. 네. 대장동 건의 본질은 뭡니까? 우선 이재명 비리 의혹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그건 턱도 없고 사실은 지대개혁이 근본 해법이다. 지대개혁 없이는 그런 자본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토지를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부패의 고리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건 어림없고 네. 여론산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역시 지대개혁.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추미애 자랑으로 지금. 이제 설득이 되시죠? 윤석열의 강점은 뭐고 나의 상대적 약점은 뭡니까? 질문이 기분 나빠요. 아니 아니 이제 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느냐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랬는데 거짓말 탐지기 되니까 삐 해가지고 거짓말이 된 거죠. 그 정도인데. 그것도 보셨어요? 그거 요약된 기사만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경선 준비하느라고. 윤석열 후보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나색 하나 안 바꾸고 잘한다. 고개만 이렇게 좌우로 빈번하게 돌릴 땐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쫄지 않고 이것이 그냥 본인의 약점. 상대가 요런 점은 대선 과정에서 유리해 보인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강점과 약점.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서. 알아요. 근데 비교 당하는 게 기분 나쁜 거지. 네. 자, 그럼 거꾸로 네. 본인의 강점. 저는 5년을 맡길 만한 검증이 다 된 그리고 갖춰야 될 요소, 뭐 추진력, 돌파력, 개혁성 두루 갖춘 거의 유일한 후보다라는 거죠. 유일한 후보. 네. 그래도 거의라고는 하네요. 앞에. 거의 살짝. 네. 그렇게 준비된 후보인 반면 네. 윤 후보의 약점은 거기에 비하자면 윤 후보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지 손발을 쓰는 건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날 저는 양동시장에서 6남매를 낳기란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 손이 없었으면 이 사회가 지탱이 됩니까? 홍준표 강점과 약점. 홍준표 후보는 능청스러워요. 버터가 니글거릴 때는 빠다라고 하잖아요. 빠다. 네. 빠다를 잔뜩 드시고 나오신 것처럼 능청스러워요. 네. 약점은? 또 그것이 진지하지 못하다,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약점이기도 하죠. 이 전체 과정 중에 내가 저걸 넘어서고 싶은데 네.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같은 거를 느끼셨어요? 한계는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건 추미애가 다 마음에 드는데 현재의 1등이 이재명이니까 그것이 한계예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네. 지금 환경의 한계다? 환경의 한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롤 모델이 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롤모델 되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도자 역시나 메르켈이겠죠. 메르켈? 네. 메르켈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잖아요. 뭘 치장을 하지 않고 굳이 뭐 언론을 향해서 뭐 잘 봐달라 이런 것도 없고요. 묵묵히 자기 철학을 정책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툭툭 던지면서 이 시대를 끌고 가는데 그런 지도자가 결국은 전쟁 범죄 국가인 독일을 인권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담담하고 대범하죠? 네네. 네. 화려한 건 없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룬 성과 중에 이 점을 가장 높이 친다. 외교 분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정말 탁월하고 참 차분하시다. 여론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저는 다음 5년이 지대개혁, 신세대 평화 이런 걸 정말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음 5년을 그 토대를 구축하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분단구조는 우리의 약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과 또 준비했던 것들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강한 그 꿈이 생겼어요. 본인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저는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다음으로 적합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인 것 같아요.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사람이고요. 이 지사님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시고 있죠. 네, 제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면 본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그거야 뭐 제가 원팀 정신을 일찌감치 강조를 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당의 필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저의 모든 권한을 당에 위임을 해야죠. 원팀 승리를 당이 뒷받침해야 되니까. 수많은 경선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이번 경선이 3주면 끝이 나는데 원팀에 대해서 걱정할 만큼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경선 선 넘기를 조금씩은 해왔죠. 후보의 뭐 성격을 문제 삼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였지 프레임 자체를 확 바꾸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 안희정 후보는 상대 진영의 논리 가지고 와서 문 후보를 저격한 그 방식은 아니었죠. 그냥 화합과 협치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중도 확정성이 내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저항 세력의 논리 가지고 이쪽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죠.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의 표가 좀 더 많이 붙어서 추미애가 중심추를 확 잡고서 이 개혁 진영을 튼튼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너무 멀리 가면 정치적 미래도 매장이 되겠구나 할 때는 이쪽으로 또 수렴이 될 겁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표 많이 달라는 얘기를 연결하시네. 본인의 표가 많이 나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내가 다 중심을 잡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경고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수렴될 것이다. 수렴될 것이다. 네, 네. 준비에 의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추미애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가만 듣고 보니까 그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를 지지해줘야 될 이유를. 네, 2차 수익을 앞두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개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촛불 개혁 완성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 역사를 완성시키느냐 아니면 불을 아예 끄뜨리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통 질문이거든요. 예.
먼저 질문 드릴 게 뭐냐면 경선이라는 게 극적인 과정이어서 희노애락이 막 하잖아요.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분했을 때. 그런 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뭐 난 더 했는데 뭐.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슬프고 외롭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아, 그건 사실 좀 있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 지도부에서 경쟁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건 좀 가름을 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재산이 늘었다. 변호사비 많이 냈을 텐데 왜 늘었냐? 누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아니, 재산이 줄었는데요. 3억이 넘게 줄었는데 당에서 팩트니까 지급한 내역들이 다 있으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건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약간 섭섭하죠. 반면 신나고 벅찰 때도 있잖아요. 뭐 지지율 많이 나올 때죠 뭐. 제가 어느 방송에다가 우리 뭐 지지율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바람처럼 왔다 가는 거라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진 않는다. 검사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뜨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게 본인이 했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거니까. 네. 그때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고맙기도 하고. 전체 경선 과정에서 그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후회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저번 대선 경선 때 진짜 많고요. 이번에는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발목이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해한다 싶었기 때문에 반격도 자제했으니까요. 뭐 후회될 말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돌출한 몇 개의 사건으로 판단을 바꾸거나 언론들의 조작이나 상대의 공격에 의해서 뭐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또 담담해지셨어요? 그러면요. 제일 많이 배운 건 역시 실패에서 배우는 거죠. 지난 대선 경선에서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업을 한 거죠.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업료도 좀 많이 냈습니다. 아직도 그 대가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계속 대가는 치른다. 뭐 제가 뿌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수업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날아갈 뻔했죠. 그렇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의 인식과 만나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점에서 내가 가장 오해받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거 아니냐. 왜 욕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욕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잖아요. 디지털 세상의 무서움인데 살아 돌아다니니까 좀 인품에 문제가 있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너무 거칠다. 확 저질러서 집행해버리고 이제 백도 없다라는 저희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저 전차 같은 데다 나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얼굴을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런 분도 많아요. 직접 보고 나서는. 네. 되게 귀여운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인민군 있잖아요. 뿔난 인민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언론의 그런 이미지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뿔났다, 독하다, 모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추기는 세력도 있고 유효한 공격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좋은 것만 가지겠어요. 이제 산이 높은 계곡이 깊은 건데 국가행정 최고 책임자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1번 내가 고용한 이제 일꾼이니까 일 잘해서 나한테 좀 덕을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막 우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갖추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품격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 할 수 없고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대리인 일꾼 역할을 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용기와 결단력, 추진력은 있다.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점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내가 강한 점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차피 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젠 드디어 속이기까지 하나? 그럴 수 있죠.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변했나? 보수로 가나? 지금까지 저의 장점을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장점 계속 키우고 이제 반감이나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기댈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언제나
나보다는 훨씬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머슴의 태도로 최선은 다하고 판단과 결정은 엎드려 기다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선 경선인데 더 나은 정치인으로 성장했어요? 그건 분명하죠. 공적 의지를 이제 사적 욕망을 숨기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역시 결론은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다. 더 절감하게 됐죠. 작은 계곡에서는 배 타고 막 노젓고 이러면 방향도 정하고 내 뜻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정말 큰 강으로 나오고 나니까요. 제가 노를 젓는 게 오히려 배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 큰 시대 흐름에 내가 맞으면 쓰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라는 도구를 필요로 하면 저를 쓸 것이고 이 도구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래요. 너무 공자 말씀을 했나요? 근데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책으로 배우고 남의 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체감되는 거죠. 이게 과거 왕조 시대에도 백성들의 뜻을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인 1표 국민 주권 시대인데 그 집단 지성적인 국민의 선택이니까 제가 애달바할 필요도 없고 저는 최선은 다하지만 유용한 도구로 준비는 하고 선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 하나 꼽아서. 같이 좀 잘 살자는 거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뭐 친구와 적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맞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평시에는 순서를 잘 못 바꿔요. 스케이팅에서도 이 코너워크에서 원래 축을 하잖아요. 그 디지털 전환 위기라든지 기후변화 위기,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 팬데믹을 포함한 이제 정말 엄청난 위기인데 이때가 정말 세계 경제 질서의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죠. 문제는 이제 용기이고 저항이나 반발을 감수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신속하게 투자하고 민간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저는 우리가 확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장을 시켜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면 성장을 한다. 성장되고 성장을 통해서 또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네, 선순환을 만들어야죠. 기후변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대표 공약 하나씩만 얘기해 보자면요.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국내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입했는데 이제는 풍력, 태양광, 뭐 조력, 바이오매스 뭐 이런 재생에너지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전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잘 사주질 않아요. 저는 전력망을 한 10조 원 들여서 전국 각지의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좀 다시 깔아주면 연간 20기가와트 정도 금액으로 하면 약 40조 정도의 민간 투자, 그러니까 생산, 설비 생산, 또 보수, 유지 관련된 전력망 관련된 IT 사업도 이런 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다. 남들보다 반발짝만 빨리. 옛날에 계속 고속도로 깔아주잖아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해당 지역에 물산들이 유통이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세상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는요, 원인과 결과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이 종족 보존 본능이잖아요. 왜 출산을 안 하냐? 힘든 거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구남매를 낳았듯이 얘는 나보다는 더 잘 살 거야. 근데 지금 세대들이 볼 때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빠질 거다. 내가 얘를 양육, 보육, 교육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나보다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아예 낳지를 말자. 이게 저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고통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 키우는데 큰 부담 없다. 나보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게 출발점 같습니다. 해결의 출발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요. 이제 사실 반도 국가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로마는 반도 국가에서 출발해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어떤 반도 국가들은 주변 세력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 경우도 있죠.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 미일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의 충돌 지점이에요. 저자세, 4대 외교, 눈치 보기 이런 걸 하면 우습게 취급당한 거거든요. 저는 양쪽이 우리를 서로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룰도 없고 이익만 있는 거잖아요. 어제 우방이 오늘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국익만 있는 거죠. 네, 오로지 이제 국익만 있는데 심판도 없어요. 네. 뒷골목 조폭새기 비슷한 거다 이게. 때려도 뭐 내 형님, 뺏겨도 내 형님 이러면 바보 된다. 저는 국제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군사력을 포함한 유무형, 소프트 파워든 경성 파워든 이 강력한 국력의 바탕 위에 리더가 용기 있게 자기 입장 충분히 제시하고 관철하고 선택을 하게 만들면 확실한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고 생각하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만만하게 보이면 원래 막 잿더리 던지고 말이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달 착륙에 예산을 써야 합니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생계가 보장되지 않던 절대 빈곤 사회라면 사실 그건 낭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력이 이미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 기반이나 미래 잠재 가치를 따져보면 저는 우리가 우주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위성통신 사업이나 6G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사체도 만들어야 되고 위성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자부심 갖고 살고 싶은 시대가 왔고 그럴 만한 국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청을 만들어서 우주 관련 산업들을 통괄하게 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월드컵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에 한 번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거는 귀한 거다. 한자로 흔치 않다는 귀자하고 존귀하다 귀자가 같은 귀자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해야 좀 기다리는 맛이라도 있지. 그 예선전 맨날 어떻게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 귀신이요? 예. 어릴 때는 있다고 믿었는데 무서워서 생긴 일이고요. 젊은데 혈기방장할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유물론. 그러다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선대들의 영혼도 무섭고 제사의 절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UFO 있습니까? 그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구에 사는 인류만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만이죠. 점은 믿으세요? 점요? 점 없다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갔었는데요.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숙명여대 앞에 도사라 그랬던 거 2005, 6년 이 정도쯤. 정신도 아니었잖아요. 2006년에 떨어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누군가가 영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갔더니 저보고 절대 관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직 가능성이 없다. 돈 잘 벌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돈 잘 벌겠어요. 내 말을 안 믿는다고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버리고 왔죠. 5만 원 버리고 왔어. 그 후로는 안 갔습니다. 요즘도 저한테 사주팔자를 보겠다고 생년월일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63년 10월 23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제가 이걸 보면 사주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이게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점쟁이가 가르쳐준 날짜예요. 맞아. 어머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정확한 일시를 잊어버리셔가지고 22일이냐 23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점장이가 좋은 날짜 정해줬겠지. 최근 한 1년 사이에 보신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나 빠진 K-POP 그룹이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일정이 없어서 넷플릭스 막 뒤지다가 넷플릭스. 모비딕 모비딕. 이라는 우리나라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예. 최근 많이 보죠. 최근에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저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우리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후보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취미 후보를 돕고 있구나. 아시는 K-POP 그룹은요? 많죠. 알긴 하는데 노래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안타깝게도. 저는 울고 누운 박달재를 넘어서서 제3한강교 야외 공장 동료들 야외에 가서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럼 고발 사주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아주 흉악한
국정문란 사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탈탈 털어서 있는 죄는 처벌하고 없는 죄면 정리하고. 대장동 건의 본질이 뭡니까? 요건 좀 시간을 드릴게요. 국민의힘하고 토건 세력들이 합작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다 먹으려다가 저한테 5,500억을 뺏긴 사건이죠. 이게 2009년 정도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이제 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한테 너네 개발해서 돈 남는 건 네가 하지 마. 그건 민간이 맡겨야지. 그렇지. 너네 돈 안 되는 것만 해라고. LH와 민간은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그리고 국힘의 국회의원 보좌관. 네. 이게 돈을 막 몇 억씩 줘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그 형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그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민간개발 허용하고 당신 손 떼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장께서 네, 공공개발 이거 안 한다. 우리 사업 손 뗀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개발 업체들이 신났지 않겠어요? 일단 그 성공을 했는데 재수없게 제가 당선돼 버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영수 의원이 LH 국감감사장에서 대통령 뜻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뜻이라고 대장동에서 LH 빠져. 했더니 네. 실제 LH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1차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필이면 당선이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성남시에서는 제가 당시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저 말고는. 제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공공개발하겠다 공언을 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회가 다수였는데 다 부결한 거예요. 지방시의회가 네, 지방채도 발행 못하게 하고 뭐 신영수 의원은 막 성명서 내고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박모 의원이 대표적으로 시의원 뭐 중에 그 사람도 있었고 맞죠. 뭐. 하여튼 지방채도 발행 못하고 다 부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통과가 돼도 남경필이 허용해 줄 리가 없잖아요. 국힘의 방침인데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이명박 이쪽에 해줄 리가 없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해주면 지방세 발행을 못 하겠죠. 네,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원조달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려두거나. 근데 제가 버려두면 다음 시장이 와가지고 또 민영해버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영개발업자한테 너는 돈을 대라. 대신 우리한테 5천억 내라. 너네들이 손해를 봐도 우리는 무조건 5,500억 받는다. 처음에는 4,600억이었는데요. 최경환이 뭐 빚내서 막 집 사라고 부추기고 미분양이 막 전국에 막 늘어날 때였는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14, 15년. 그래서 일단은 4,600억 정도를 내겠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 2017년쯤 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 눈 못 보겠다. 너희 이익이 더 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더 뻗으라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도저히 그건 못하겠고 920억 원어치 920억 해주겠다. 그래서 터널이 뚫린 거 아닙니까? 터널 뚫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지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입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원래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엄청 화났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0억으로 예상됐던 그 사람들 이익이 4,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고, 투자 비용은 제가 듣기로는 1조 5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위험은 그들이 부담하고,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봤다고 우리 거는 무조건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해놔가지고,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제가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재판받았잖아요. 예. 5,500억 남겼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다 스크린한 거죠. 딴 게 있으면 딴 걸 걸었겠지. 근데 그때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공산당이라고 4,500억 준 것도 그런데 네. 920억 추가 공사하라고 전환으로 하고 인가조건에 넣었거든요. 제소하지 못하는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가조제까지 받고 이거 돈을 내가 공산당이라고. 못 남기더라도 재수하면 안 된다. 민영개발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국힘당이고 완전 공공개발 못하도록 막은 것도 국힘이고 빨대 꽂아서 이익 본 것도 국힘이잖아요. 곽상돈이 뭐 원유철이니 자기 아들이 7년 동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때 제가 화천대유 1호 직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렇죠. 7년 근무했대요. 제가 거기에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본인의 업적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1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사업은 관청이 인허가를 하고 민간이 개발해서 수백 수천억을 남기는 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 이거를 공공 50 플러스 1주, 민간 50 마이너스 1주 해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거를 저희가 처음 했어요.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개발 이익 환수를 먼저 받고. 그렇죠. 이게 우리 국내의 첫 사례라서 구리 이런 데가 전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상 공공이익을 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공사들은 채권 발행이 안 되고 250%밖에 안 되니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걸로 그렇죠. 공격을 하니까 이걸 뒤집어서 내 자랑을 해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억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즐거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5,500억을 뺏어서 본시가지 공원도 만들고 뭐 터널 공사도 하고 1,800억 더하기 한 몇백억 더 나올 텐데 제가 기본소득 배당하려다가 경기도로 왔거든요. 이 전체 그림을 알면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매우 즐거워하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네. 그래 말해요. 이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은 그 이전에 제가 이 공공개발한다니까 왜 공공이 나서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뭐 위협하냐 막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그 민간이 먹게 놔둬야지. 근데 요거 왜 5,500억밖에 안 뺏었냐? 이거 찬스죠. 제가 사실은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공공환수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내려고 그러다가 저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욕할까 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찬스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인허가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하고 다 환수한다. 그 민간에는 투자 이익, 기회 비용만 인정한다. 대한민국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인데 특히 이게 토건 세력들의 개발 이익 이건데 국토개발청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하고 민간에는 사업 참여할 기회만 주고 자본 있는 사람은 자본 대회에서 이익 환수할 기회만 주고 다 회수한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엄청 좋아할 거고요. 그거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도 좋아할 겁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던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두고 봅시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점에 비해서 나의 역점은 뭡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전 될 거라고 보죠. 야권 후보가 기대를 받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심판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이게 뭔가 보복해 줄 것 같은 현장 용어를 쓰면 정권 심판론을 반사하는 역반사체.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는 미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사실 없거든요. 뭐 얘기를 앞으로 막 열심히 하겠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오늘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가 미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윤석열의 말을 해도 악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네, 공정한 나라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없어요. 본인은 저는 뭐 실체가 있다고 실체가 저는 생각하죠. 예.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기득권과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이 맞아서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가진 상처도 다 그런 겁니다. 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설득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빈말 안 하거든요. 실체가 그래서 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말 한 대로 할까봐? 네. 전 진짜 말한 대로 하거든요. 쏠 때는 반드시 실탄으로 쏴야 됩니다. 쏠 때는 반드시 실탄으로 쏴야 된다. 쏘지 않던가. 저는 공포탄 안 쏩니다. 공포탄입니다라고 쏠 경우는 있겠죠. 요건 못 넘어섰다 내가 아직. 여기까지가 내가 확인해본 한계다. 넘어서고 싶은데. 많지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 인생을 나중에 정리할 때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랬니라는 후회가 생길까 좀 두렵죠. 제 삶 자체에 대해서. 너무 퍽퍽하게 살았다? 네.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네. 롤 모델이 누굽니까? 대통령 롤 모델이? 있다면? 저는 현실적인 대통령으로는 루즈벨트 그분 어제 책도 많이 보고 그분 정책도 많이 연구하고 혁명가였거든요. 매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공황을 넘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죠. 빨갱이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은 그 사람들.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죠. 예. 그래서 50년 미국의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든 거죠. 세금으로 사회복지하고 일자리 만들고 노조 지원하고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하고 그래서 미국이 한 50년
장기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중상층은 다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 앞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남기게 될 유산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할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경제적 성과나 방역 성과나 남북 관계나 해외 외교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요구들을 잘 견뎌냈잖아요. 5조 원 주둔비, 박근혜나 이명박 같으면 5조? 그러면 2조 콜? 이렇게 가지고 줘서 트럼프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던진 다음에 그쵸. 상대방 귀를 꺾어놓고는 원래 목표는 뭐 5천억이지만 1조 원 정도 받으면 뭐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거 안 당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압박이었잖아요.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분들이 많죠, 사실은. 지금 대선 후보 상대적으로 지금은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정을 같이 도와드리고 그걸 이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낙연 후보께서 본선 이겨가지고 이 한반도의 지역 감정 싹 없애버리고 그걸 돌파해 주길 진짜 바랬고요. 오해도 받았고 그 얘기 괜히 했다가 그건 사실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도지사도 겨우 3년밖에 못했는데 도지사 할 일 많거든요. 재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는 내가 조금 낫다. 이만큼. 네네. 만약 꼭 안 되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겁니까? 도지사 3년 좀 넘게 했는데 2년은 재판받느라고 정신없었고 그 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고 좀 더 사실 도정을 잘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요. 그것도 인정받는 재미도 있고요. 경기도 역사상 없는 전국 1위 평가를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받잖아요. 도민들께 자부심 느끼고 뭐 경기도로 이사와라 그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약 올리고 이제 그런 것 장면들 가끔씩 보는데 정말 뿌듯하죠. 똑같은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해도 지휘관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성남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경기도에서 짧은 시간에 보여드린 거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원팀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정치는 집단 경기니까 최대한 경쟁했던 분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저는 공직을 하면서 가진 신념이 하나 있는데 51%만 갖는다. 49%는 아낌없이 나눈다. 또 한 가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은 국민과 당원들이 하죠. 사실은. 정치인들이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원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전통이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애절하게 원하고 좋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가장 중요한 분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도약하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이 가장 강력한 개혁의회와 개혁 역량이 최대치인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인연이 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 누구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